안녕하십니까. 유동열의 안보전선입니다. 정말 모처럼 이 안보전선을 진행합니다. 오늘은 아시다시피 7월 21일 날 목요일 오후 4시 4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그동안 2년 동안 저희 자유민주연구원의 정책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연구행정, 연구 분석 지원, 또 우리 유튜브 방송까지 도와줬던 김순옥 연구원이 지난 지방선거 때 강서구의 구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자유민주연구원의 상근연구원직을 이제 사임하고 비상근 연구위원으로 있는데, 김순옥 연구원이 그동안에 이 자유민주연구원의 트레이드인 바로 유동열의 안보전선 유튜브 방송을 진행을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해왔는데, 우리 김순옥 연구원이 이제 그만두는 바람에 그동안에 마땅한 분을 못 찾았습니다. 저희 자유민주연구원은 국가관이 투철한 분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람을 좀 구해놓고 있는데, 아마 이달 말에 아마 저 연구소에 출근을 할 것 같습니다. 연구원에. 그래서 그 전까지 그동안 너무나 유동열의 안보전선 이 방송을 갖다가 그동안에 좀 중지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젊은이들의 지원을 받아서 일단 생방송을 진행합니다. 지금 예전과 같이 이 방송 시작할 때 유동열의 안보전선에 대한 인트로 이 방송도 생략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생방송이 기술적으로 좀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조만간에 정상화 시켜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고 유동열의 안보전선의 트레이드마크인 간첩 이야기 등 재미난 얘기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오늘은요, 제가 좀 얘기하기보다는 이 두 젊은이를 좀 내세워서 이 두 젊은이, 20대 젊은이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은 무엇인가 도대체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로 유동열의 안보전선 시청해 계시는 이 시청자층이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 뭔지, 이 젊은 사람들은 무조건 이 싸가지가 없다, 뭐 국가관도 없고 역사관도 없다, 자기들 취직이라든지 자기들 이익에만 관계했다, 이성관계라든지 뭐 노는 데만 관심 있다, 뭐 나라가 어떻게 되든 정치가 어떻게 되든 관심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젊은 층을 또 폄하하는 어르신도 계시겠지만은, 실제 이 두 젊은이들 보면은 정말 아주 정직하고 그리고 당당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 두 젊은이한테 보여줄 정도로 그러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명이 모셨는데, 한 분은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의 지금 대학원생입니다. 대학원생으로 좀 있는 김현재 학생하고, 한 분은 현재 미국의 이 컬럼비아 대학에 화학을 전공하는 허정은 학생입니다. 이 두 학생을 서로 자유롭게 토크를 하면서 이 대한민국에 대한 이 젊은이들의 생각을 좀 봐주시고 이들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서는 크게 두 분 자기소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젊은이들이 보는 이 조국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 젠더 갈등, 남녀 간의 이런 젠더 갈등이 좀 심해지고 있고, 심지어 이제 여성 해방 운동이 일환으로 진행되는 소위 사회주의 계열이죠. 페미니즘 운동, 여성 해방 운동까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젠더 갈등을 어떻게 봐야 되면 어떻게 또 해결해야 되는지, 그리고 최근 젊은이의 정치 진출에 신호탄이 되고 있는 바로 이준석 국민의힘의 대표, 이준석 대표의 그러한 행보에 대해서는 이 젊은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과거 문재인 정부와 새로 등장한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이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뭐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 두 분이 1시간 넘게 토크를 할 겁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런 기회를 접하기 매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 젊은이의 얘기를 좀 듣고 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물러가고
이 두 분 학생을 모시겠습니다. 들어오시죠. 예,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는 좀 내가 시야가 좋기 때문에 저는 좀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제 마지막 학기를 준비하고 있는 김현재라고 합니다. 전공이 뭐죠? 저는 국제안보와 국제통상을 지금 전공 중에 있습니다. 예. 학부는 미국에서 다녔죠? 예, 그렇습니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학부는 리버럴 아츠 칼리지 소규모의 학부만 있는 대학입니다. 워싱턴 앤 제퍼슨 칼리지라 그래서 피츠버그 근방에 있었고요. 학부 시절에는 이제 경영과 행정을 전공했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에 있는 아이비리그 대학교 중 하나인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화학을 전공 중인 허정현이라고 합니다. 지금 방학이라서 오셨는가요? 아니면 예, 맞습니다. 코로나도 영향이 있죠? 사실 코로나 영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는 그래요? 저는 이제 감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저는 그러시군요. 방학에 때문에 한국에 잠깐 왔습니다. 이 두 분만 봐도 말이죠. 여러분 시청자님 보시겠지만 아주 든든합니다. 든든한데 먼저 이 두 분이 보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새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을 조국이라는 개념이 없다, 국가관도 없고 역사관이 없다는 이러한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차분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하세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요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는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는 부분 같습니다. 이 전적이란 말씀은 이제 어느 것도 100%가 없고 이게 입장 차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이제 존재는 합니다. 이제 세대와 세대가 이제 한 세대가 30년이라고 치면은 이제 지금 특히 국민의힘 이번 선거 때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장 그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던 60대 이상과 20대하고 30대 초반을 기준으로 본다면 사실 한 세대에서 두 세대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살아온 환경하고 이제 대한민국이 그만큼 발전을 한 상태고 또 기술의 발전 역시도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동일선상에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본질이 달라졌다고 생각하기에는 저는 이제 동의하지 않는 바고요. 이게 물이 폭포에 아무리 이제 물이 폭포에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컵에 담으면은 그 물은 이제 컵의 사이즈에 담기는 것이겠고, 뭐 드럼통에 담으면 드럼통의 형상을 띠는 것처럼 그거는 이제 그 표현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찌 됐든 대한민국 젊은 세대들도 그 조국이라는 그런 가치관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과거와는 이제 달라진 그 상황에 처해져 있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뿐이지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본질 자체가 달라졌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지금 우리 김현재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이 조국에 대한 대한민국에 대한 생각이 다른 일반 학생들도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뭐 그 일반은 할 수 없고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굳이 그 자기 정치 성향을 그러니까 친한 사람들끼리는 다 오픈을 하는데 비해서 공적으로는 좀 이거를 굳이 오픈을 안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 요즘 같은 경우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서구화가 많이 되다 보고 이제 서구의 영향을 받아 특히 이제 21세기에 들어서 이제 정보화가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그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은 커진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적인 차이가 아니라 이제 굳이 이게 필요하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이걸 앞서서 얘기할 필요까지는 없다냐 이런 정도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콜롬비아 대학에서 오신 우리 학생, 예, 거기 지금 우리 한국인 유학생도 많이 있죠? 예, 한국에 유학생이 꽤 있습니다. 한 어느 정도 돼요? 수준? 학부생이 워낙 작은 학교여서 한 예. 3,000명 정도 돼 있는데 예, 한국인 학생들은 한 30명, 4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주로 이제 사회학 분야에 많이 계신가요? 아니면 우리 공학 쪽에 많이 계신가요? 아무래도 그 한국인 학생들은 동양인 학생들은 수학과 과학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렇군요. 특출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공계 쪽에 있는 걸로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하실 때 네. 그 대한민국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신 적이 있나요? 예, 거래도 하고 예, 유학 중에도. 네. 유학 중에도 확실히 한국이라는 자부심이 있고 뭔가 있을 때도 나는 한국이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난 조국을 대신해서 왔기 때문에 내가 못하면은 내가 한국을 욕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유, 좀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대견한데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허정원 학생은 그렇지만 주변에 있는 다른 유학생들, 한국계 유학생들은 어떤가요? 보편적으로 볼 때. 보편적으로 볼 때는 확실히 그 아까 김현재 학생이 말한 것처럼 서구화가 서구화 그다음에 글로벌화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개인주의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대부분의 학생들은 한국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많이 없고 아까 유동현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뭐 자기네 취업 문제, 이성 문제에 좀 더 관심을 두고 있어서 제가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경우도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 청년들은 이렇게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가 자유 대한민국이 만드는 시스템 상에서 우리가 살아왔고 그다음에 그 시스템을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미국에 나가 있고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좀 고마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 국가관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그 자유 대한민국을 정말 감사히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만으로도 정말 고마운 생각인데요. 우리 김현재 학생도 학부 때 미국에서 유학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어땠나요? 그때 우리 동료 그쪽에는 우리 한인 학생들은 많지 않았죠? 저희는 없었는데 저희는 저희 한국 학생들이 저보다 저는 이제 군대 때문에 이제 좀 늦게 이제 복학이 됐다 보니까 이제 그 순간에 들어가서 먼저 이제 졸업반이었던 한국인 여학생이 있었는데 말은 잘 안 섞었습니다. 네. 근데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3명 정도가 교환학생이 왔었거든요. 그 정도를 빼면은 사실 한국인들은 거의 없었고요. 아, 그랬군요. 근데 저는 그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뭐 저야 이제 할아버님 두 분께서 이제 6.25에 참전을 하셨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친할머니께서 이제 황해도 연백 출신 실향민이시고 그런 집안 배경이 있으면 항상 국가관은 투철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학교에서는 저 혼자 이제 한국이 동양인 자체도 별로 없지만 이제 거기서도 이제 저희도 이제 그 학부가 이제 100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 학생들이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한국인은 이제 동양인 자체가 10손가락에도 안 됩니다. 5손가락 안에도 셀 수가 있을 정도로 적은 학교이기 때문에 이제 거의 다 백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저는 그 정체성은 오히려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누가 저보고 이제 일본에서 왔냐 중국에서 이런 걸 되게 싫어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거기서 있던 거는 이제 전투복에 제가 이제 연합작전에 뛰면서 미 이사단이라는 게 그 연합작전이었습니다. 2015년 8월 UFG 때. 거기서 이제 미사단 마크를 박아가지고 이제 전투복에다가 이제 전역할 때 박았는데 이걸 보고 가면서 이제 그쪽에 거기서도 이제 베트남에 갔다 오신 참전용사들이 있고 한국제인에 갔다 온 참전용사들도 있고 또 그 주한미군으로 복무하셨던 분들이 학교 경찰에도 있고 캠퍼스 경찰대도 있고 이제 주변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한 번 말을 걸고 갑니다. 이제 한국인들이 원래 없지만 이제 그 사람들은 한국의 한국에 대한 그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면서 이제 저한테 한국에서 왔냐, 이렇게 나라가 커서 참 다행이다. 내가 아는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용감한 군인이고 참 조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아까 허정현 학생 말대로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더 그 압박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한국인이 한 명밖에 없고 이 사람들이 보는 한국은 이제 나로 인해서 이게 분명히 일반화가 될 수 있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그 사람들 눈에서 한국인은 저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처신을 좀 더 잘해야 될 것이고 또 이제 국가에 대한 그것도 제 얼굴에 침을 뱉으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많았습니다. 고마운 생각인데 두 분 얘기는 이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존재하기 때문에 바로 내가 존재했고 따라서 나는 어떠한 유상이 어떠한 위치에 있더라도 대한민국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요새 그 젊은 이 청년들 사이에서 뭐 사실상 뭐 세대 갈등, 이념 갈등도 많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른바 그 젠더 갈등, 이 젠더 갈등이 상당히 심한데 일단 우리 어르신들한테 이 젠더 갈등의 젠더가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이 남녀 갈등인데 좀 말씀드리고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젠더 갈등에 대한 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먼저 우리 허정원 학생부터 좀 말씀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젠더 갈등은 사실상 2030 세대에서 먼저 젠더가 무슨 의미인지를 좀 알려주세요. 젠더가 네. 이런 그 사회적 성별도 있고 근데 젠더라는 거는 이제 생물학적 성별입니다. 이게 진짜 남자와 여자. 여자. 정확히 말해서 남자와 여자. 여자를 이렇게 말하는 건데 네. 제가 생각할 때 2030 세대에서 젠더 갈등이 가장 심한 이유가 그 40, 50대 세대에서는
여성의 인권이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2030이 되고 서구화가 됐고 또 글로벌화 됐기 때문에 여성의 사회 진출이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 세대에서 좀 젠더 갈등이 좀 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다음에 왜 지금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갑자기 그동안에 이슈가 안 됐던 이 젠더 갈등이 최근에 이렇게 우리 사회 문제로 등장하는지. 근데 아무래도 그 전 정권 쪽에서 아예 대놓고적으로 그렇게 정책 기조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잠깐만,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예 맞습니다. 그 젠더 갈등을 조장했다는 거죠. 예, 정책적으로. 편가르기를 제일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죠, 그게? 첫 번째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젠더 갈등이라는 게, 그러니까 20, 30대는 이미, 그러니까 전 세대에 비해서, 전 세대는 분명히 그런 남녀 지금 유리천장이라든지 뭐 여성의 사회 진출을 이렇게 조금 뭐 보이지 않거나 보이게 압박을 했었다라는 그런 게 있었지만은 사실 젊은 세대들이 느끼기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클 때는 이미 뭐 실제로도 좀 통계를 보면 다 그렇습니다. 저기 대학교 입학 그쪽을 보나 지금 이제 예전에는 뭐 이공계는 여자가 없었다 이렇게 해가지만 요즘 지금 신세대들 학생들 중에서 대학 그 입학을 잘 보시면은 공대에도 여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그게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젊은 세대가 판단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사람들이 아무리 사회 진출을 빨리 하고 사회에서 그 털을 잡는다고 해도 나이가 아직 20, 30대 초반이면은 아주 높은 자리까지는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무언가 그런 인사결정이라든지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서 그런 그 밑에 있는 그 서브올디네이트들에 대한 그 인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남녀를 이제 구별을 해서 차별을 해서 이제 누구를 승진을 시키고 누구를 밀어주는지에 대해서 이 세대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없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경쟁을 하는 입장에서는 굳이 그렇게 차이를 못 느끼겠다는 겁니다. 근데 전 정권에서는 특히나 이제 여성 우대 정책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 제일 마음에 아마 지금 세대에서 제일 취업 문제가 이제 가장 힘들어지다 보니까 이게 그 할당제를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할당제 같은 경우는 결과의 평등입니다. 우리가 공산주의를 반대한다는 거는 우리가 기회의 평등은 당연히 중요한 건데 결과에서 몇 명치를 이렇게 누구를 특정 뭐 성별이라든지 특정 인종이라든지 특정 계층만을 어느 정도 일괄적으로 뽑겠다라고 한다는 거는 이제 그만큼의 쉽게 말하면 어르신들한테 이게 주주 시청자인데 밥그릇 싸움이죠. 남자 여자가 그렇죠. 예. 예를 들면은 직장 취직 문제부터 시작해서 직장 내에서의 승진 문제라든지 보직 문제라든지 쉽게 가면은 이게 지금 상당히 지금 자기 이제 개인적 이익과 직관되기 때문에 하고. 그런데 제가 이 젠더 갈등을 좀 보면서 특정한 세력이 아까 이제 문재인 정부가 정책적으로 편가르기를 시도했다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되지만은 그동안에 이제 잠재했던 이 소위 페미니스트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페미니스트라는 것은 이제 여성주의인데요. 올라오면서 바로 이제 그 젠더 갈등을 의도적으로 조정한 그런 특정한 이념적 세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유동원 원장님 말대로 이런 페미니즘 운동은 저는 솔직한 감정으로는 괜찮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인권을 신장되는 게 맞고 남녀 평등은 돼야 되는 거 맞고, 근데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까 김현재 학생이 말한 대로 문재인 정권에서 만든 것도 맞고, 그 다음에 지금 생각했을 때 민주당에서 지금 저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떻게 보면 여성의 표만 얻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정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 이유가 남성들은 아니면 그 2030세대 안 그러지 않고 윗세대는 남자는 좀 참아야 된다. 남자가 뭐 그럴 수도 있지. 왜 그러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언론에서 이렇게 막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만약에 2030세 여성들이 난 참여를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 막 언론에서 이게 모두의 의견인 거 마냥 포장을 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게 정치적으로 이게 남녀를 이렇게 갈등을 시키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하나 또 추가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그 페미니스트 운동이 있으면은 그냥 남성주의 운동은 없나요? 아니 존재는 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 예전에도 뭐 성재기 씨가 영어로는 뭐라고 그래요? 남성주의 운동 그냥 요즘은 사실은 메일리즘이라고 한가요? 아닙니다. 그렇게는 안 되고 약간 좀 뭐 메일 라이트 그런 식으로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 메일 라이팅?
메일 라이트, 그러니까 네. 남성의 권리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해외에도 많이 나오는 좀 사실은 해외에서 많이 나오는 그럼 남성 입장입니다. 그 메일라이팅의 핵심 내용은 뭔가요? 남성 권리 추구하는. 그러니까 남성에 대한 이제 그 전통적인 가치를 전통적인 남성의 가치를 부정한다면 그게 이제 현대 페미니즘에서 요구하는 그게 현대적으로 바라보는 성평등의 기준이라면 그러면은 우리 또한 그 남성의 의무를 다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역차별 논란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부분적으로 군대 같은 거 있잖아요. 남자가 군대를 가야 되지 여자가 군대를 가야 되냐 이런 식으로. 근데 윗세대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나올 얘기였지만 지금 세대에서는 굳이 평등을 하다면 왜 그렇게 저희 이제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출신 여학생 2명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 다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걔네는 여성들도 2년 복무입니다. 남자가 3년이고 그러면은 우리도 사실 이스라엘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거기도 전쟁이 항상 분쟁 중인 국가고 여기도 아직 휴전 중인 국가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명분이 없어요. 만약에 정말 남녀 평등을 한다면 여성 징병제에 대해서도 사실 그 명분이 계속 없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저 윗세대 같은 경우는 하나만 어쨌든 여쭤볼게요. 좀 말씀드리면 미안한데, 네. 자 그러면 남성 위주로 이제 군대 얘기하는데 여자분이 일을 해요. 니들은 애기 안 낳잖냐? 우리는 애기 임신해서 애기 낳고 고생하고 이 산통을 안 하냐? 임신은 근데 그 법적으로 강요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군대를 안 가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거는 다른 거. 그게 똑같은 선상에서 보려면 우리나라 출산율이 지금 0.8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여성들에 대해서 저기 면제 주는 조건이 결혼과 출산입니다. 결혼 출산하면은 면제가 됩니다. 여성 군입대가 면제되는 예, 거예요. 그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입대를 하고 이제 젊은 나이에 20대 초중반에 그 출산을 하고 결혼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주는 추세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젠더 갈등에 대한 이제 대략적 의견 들었고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이걸 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어떻게 그러면 해결을 하는 게 좀 바람직하죠? 이 남녀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방법. 제가 봤을 때는 정치권에서 이런 젠더 갈등을 다루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개인 간의 갈등이고 이런 그 국가의 발전을 해야 되는 그런 정치권에서는 이런 젠더 갈등 이용하지 말고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좀 해결되는 정말 문제지 좋은 않을까. 얘기인데 뭐냐면 그냥 우리 경제학에서 말하는 시장이 바뀌어라. 예, 맞습니다. 이게 정책적으로 젠더 갈등을 어떻게 뭐 최소화시키겠다, 그 개입하겠다는 것을 버리고 그냥 내버려 두면 시장이 네, 알아서 맞습니다. 한단 말이야, 시장에서. 저도 그럼 동의합니다. 남녀 갈등, 이게 저는 용어도 이 젠더 갈등 하니까 좀 이상한데 그냥 남녀 갈등이잖아요. 남성 여성 갈등인데 좀 쉽게 이해하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좀 불행한 사건이지만 인하대학교에서 그 여학생이 성폭행을 당하면서 피하다가 정말 그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제 이것은 사실상 그 두 남녀 간의 범죄이잖아요. 남성이 여성의 의사에 반해서 성폭행을 하고 또 뭐 사진 촬영을 시도했고 뭐 도망가다 이렇게 이제 불행한 일을 당했는데 이것은 남녀 간에는 이런 그 범죄 행위에 관한 문제인데 이 사건이 터지니까 벌써 이제 그 쉽게 말하면 이제 젠더 갈등을 갖다 부추기기 위해서 이 문제를 갖다가 젠더 문제로 자꾸 연결시켜서 지금 막 폭발하려고 하니까 그 피해 여학생의 아버지가 다 이걸 갖다가 차단시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아버님 정말 딸 잃은 그 슬픔도 정말 엄청날 텐데 이런 문제까지 신경 쓰면서 차단시키는 정말 잘했는데 지금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이슈화시켜가지고 남녀 갈등을 갖다가 중복시키려는 음모가 있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지금 그 우리 채팅창에 뭐가 들어왔냐면요. 이런 게 들어왔네요. 여성가족부 폐지는 찬성하나요? 뉴질랜드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명칭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인가요? 이게 뉴질랜드에서는 미니스터리 오브 어민 이게 이제 뉴질랜드 여성부네요. 대한민국은 미니스터리 오브 젠더 이퀴티 앤드 패밀리라고 돼 있네. 그래서 이 네덜란드의 여성가족부 명칭과 우리 명칭은 아까 말대로 젠더 갈등을 촉진시키는 명칭이다. 아마 그런 말씀 같아요. 현수라는 분이 아마
그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거 좀 얘기해 주시죠. 여성가족부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저는 뭐 이대남이라고 불리는 20대 남자의 전형적인 표본이긴 하지만 저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 명칭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을 빼고 가족부로 가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리 한국의 여성 인권이 많이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 정통적으로 좀 약간 차별을 받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성가족부를 이름을 좀 바꾸고 좀 더 그 정부 부처의 좀 성격을 좀 많이 바꿨으면 하는 바람이지 폐지는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예, 우리 김현재 학생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념적인 게 아니라 이게 실질적으로 한 것도 없고 행정력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장관급 부서지 않습니까? 예. 미국에서도 그 전에 남녀평등 얘기는 페미니즘이 원래 태동됐던 거는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미국이 그 당시는 징병제였습니다. 미국이 그때 1600만 대군을 하면서 1000만 명 남자들을 징집하는, 그 당시 미국 인구가 1억 5천 정도가 됐었는데 1억 6천에서 그럼 전 인구 10%의 남자를 징집을 한 겁니다. 그 빈자리를 근데 엄청난 그 군수 산업이 필요하니까 그때 여성들이 노동자로 나가서 전함을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전차를 만들고, 여기서 원래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던 이런 중노동에서도 여성들이 해냈다라는 그걸로 시작된 게 1세대 페미니즘입니다. 미국에 지금 페미니즘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 디파트먼트 오브 페미니즘이면 디파트먼트 오브 위먼이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만약에 여성가족부가 지난번 저출산 해결한다는 그 어마어마한 예산을 책정을 받고 지금 대체 이루어진 게 뭐가, 결과만 보면 됩니다. 다 핑계입니다. 지금 여성가족부가 이제 김대중 정권 때에서는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잠깐 현재 예. 우리 김현재 학생은 여가부를 폐지해야 된다는데, 예. 이제 우리 허정환 학생은 폐지보다는 명칭을 가족부로 바꿔서 이 가족의 소통과 또 가족의 그 발전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이런 부서가 필요하긴 필요하다는 건데, 그 정도는 뭐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부서를 축소를 시켜야죠. 어차피 예산을 그 정도를 해가지고도 실질적으로 아웃풋이 없다면 이건 제가 보기에는 청 아래로 강등을 시켜야 됩니다. 행안부 안쪽으로 들어가야지. 그다음에 이제 선한지팡이 선생님께서 이 성폭행에 대한 처벌을 좀 강력히 하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뭐 다 동의할 겁니다. 네.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주제가 젠더 갈등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젠더 갈등에 대해서는 그냥 그 대책은 시장에 맡겨라. 정부가 국가가 이걸 관리하겠다고 통제하겠다고 개입하지 말고 시장에 맡기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예. 자, 아주 좋은 책을 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이 현실적인 문제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요새 젊은이들의 그 정치 진출, 또 이 청년 세력의 정치 세력화가 매우 지금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많은 지금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서 많이 지금 이슈가 됐는데, 이준석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일단 이준석의 국민의힘 대표 진출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문제와 여기에 많은 젊은이들이 열망을 보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징계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아주 죄질이 좀 안 좋은 성상납이라는, 또 성상납하는데 그치지 않고 성상납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앞으로 경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고, 문제는 뭐냐면 이 성상납에 대한 의혹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도비했다는 거.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이게 아주 더 질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준석 대표의 정치권 진출에 대해서 의미를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준석 대표의 최근에 그 징계당한 사안에 대해서는 젊은이들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우리 허정원 학생 말씀하시죠. 네. 저는 이준석 지금은 당대표니까 이준석 당대표의 그 정권에 이렇게 진출한 거는 저는 정말 좋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소위 뭐 한나라당, 새누리당, 뭐 국민의힘 이렇게 지나오면서 저희 그 우파 정당은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약간 좀 기성세대 정당이다, 젊지가 않다, 개혁이 없다, 뭐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이준석 당대표가 정권에 진출하면서 이게 많이 저는 좀 희석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 젊은이도 그렇고 중도층에서도 약간 좀 보수가 좀 많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저는 약간 뭐 이렇게 정치를 바꾸고 싶어도 저희가 이렇게 이상향을 바라보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정권을 창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중도층의 표를 많이 끌어와야 되는데 거기서는 이준석 당대표가 정말 기여를 많은 했다.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이준석 대표가 우리 이제 그동안에 이 보수 정당을 꼰대 정당이라고 이렇게 이제 폄하하고 비하를 했는데 이 꼰대 정당의 이미지를 탈피하는 데 있어서 이준석의 소위 당 대표 취임이 큰 역할을 했고 실질적으로 그 당원 가입에 20, 30대가 많이 가입을 했어요. 당원 가입을 했고 또 어찌됐거나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일단 어쨌거나 승리로 이끈 물론 이제 그 전에는 국민의힘이 잘했다기보다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더불당이 너무나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발 심리가 컸지만은 하여간 일단 이준석 대표의 그런 정치권 진출 그것도 그 정통 보수 당시에 야당이었죠. 지금 이제 집권 여당이지만 야당의 그 대표가 된다는 것은 정말 우리 정치 문화에서 우리 정치 역사에서 엄청난 변화거든요. 근데 그걸 긍정적으로 봤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김현재 학생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그 중도층이라는 게 꼭 성향이 뚜렷해서 중도가라는 것도 있겠지만은 또 일부의 대다수는 또 그냥 사실 정치 쪽에 크게 큰 관심을 갖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약간 이미지 정치가 어차피 그거는 뭐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니라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간에 그동안 이준석 대표 이전에 있었던 이제 보수 정당은 이제 기성세대 이제 나이가 좀 고지식하다 이런 이미지 자체가 그 라이트한 계층에서는 그냥 그런 이미지만 갖고 가는 문재인이 잘해서 대통령이 된 게 아닙니다. 근데 이미지 파리가 잘 돼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선거 공학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잠깐만 이미지 파리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좋은 말로는 이미지 파리고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면 선전선동에 능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실제를 갖다가 과장해가지고 먹기 좋게 포장을 해서 국민들을 현혹한 거니까 아주 악질 선전선동에 넘어간 거죠. 예. 결국은 근데 어떻게 됐든 간에 저희가 지키려는 가치를 이제 정립을 시키고 실행을 하려면 그 정권을 창출하는 건 맞습니다. 그거에 있어서 이준석 대표가 한 게 맞는 거고.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거는 왜 굳이 어차피 이준석 당대표는 어떻게든 간에 1년의 임기밖에 남지 않았고 그 뒤에 총선에서 또 국민의 판단에 의해서 평가를 받을 것인데 굳이 지금 했어야 되냐? 저는 그게 잠깐만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징계 문제는 나중에 하고 일단은 이준석 대표의 정치권 진출에 대해서는 둘 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헬로우 한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우리 구독자님은 뭐라고 했냐면 이준석 대표가 좌파 성향이 있다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거는 그러니까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보수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너무 우파적인 성향만 갖고 있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했던시피 정권 찬출이 좀 힘들기 때문에 약간 좌파적인 성향을 약간 흡수하는 게 보수 정당의 약간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잠깐만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게 보수 정당이라는 그 이미지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보수 정당이 외연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좌파 쪽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소통을 하고 깨야 된다는 그런 의미죠. 예, 근데 문제가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질문은 뭐냐면 이준석 대표가 좌파 성향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 젊은이들이 볼 때는 그 양반이 정말 좌파인지 중도인지 우파인지 좀 어떻게 이념적으로 가리기는 뭐 하겠지만 그동안 지켜본 걸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좌파적인 성향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흡하다, 네. 미미하다,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김현재 학생 어떻게 봤어요? 그동안에 근데 이준석 당대표가 제일 많이 주장했던 능력주의라든지 이거는 사실은 가장 보편적이었던 뭐라 그래야 되지? 보편적이었던 사회적인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사실 이런 거는 오히려 전통적인 좌파단체에서도 많이 주장했던 것입니다. 신자유주의 들어와가지고 능력대로 하고 개인
최대한 개인의 능력을 보장한다는 건 사실 가장 전통적으로 그 자유시장 경제에 부합하는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느 기준에서 이준석 당대표가 좌파적인 정상향을 갖고 있는지 일단 그 디테일을 좀 알아야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일단 설명을 하고 논의를 해야지 그냥 단순하게 저 사람이 좌파 성향이 있다라고만 얘기를 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시장 경제적 측면에서는 글쎄 그렇게 주장하는 쪽은 오히려 민주당에서 항상 그걸 공격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시대착오적인 뭐 신자유주의 정책을 저렇게 따르냐 이런 식으로 신자유주의를 지지하는 좌파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자, 그러면 제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일단 이준석이라는 젊은이의 정치권 진출, 그 단순 진출이 아니라 그 정통 그 당시 야당의 보수당의 대표로 30대 젊은이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택은 누구냐면은 그 당원들이 선택한 거 아닙니까? 당원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젊은 사람을 또 한 번도 국회의원도 하지 않는 공직이 없었던 이 젊은이를 그 자기들의 정통 보수 야당의 대표로 일단 선출을 했다는 것은 그 당이 국민의힘이 변화를 모색하겠다. 이제 국민에게 꼰대 정당의 의미를 벗겠다라고 하면서 한 시도는 좋았다. 거기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올해 두 분 나이가 28이죠? 예, 맞습니다. 28세인데 형님 같은 젊은 형님 같은 분이 이렇게 당 대표라는 엄청난 자리를 거머쥐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는 우리 속담도 있지만 그런 건 없었어요 전혀. 아니 오히려 저는 어떻게 생각했었냐면은 그게 변화라고 생각했던 건 간단합니다. 사실 누가 생각해도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뭐 큰형벌밖에 안 되는 사람이 뭐 공직에 있던 뭐 경험도 없었는데 당대표로 선출이 됐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틀을 깬 겁니다. 그건 틀을 깬 게 맞습니다. 그 전까지 없었고요.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저도 요지는 압니다. 저게 공직 경험도 없고 뭐 마이너스 3선 의원이다. 맞습니다. 경험이 없는데도 뽑혔다는 거는 어쨌든 그 사람이 그걸 상쇄할 만큼의 어떤 그 메리트를 갖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자체도 그 사람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이준석 대표가 이 좌파 성향이 있다 하는데 뭐 좌파적 성향은 있을지 모르지만 좀 전체적인 이념 성향을 볼 때는 미미하다. 좌파는 좌쪽은 좀 미미하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신동상 선생님께서 성상납에 대한 젊은 층의 생각은 어떤 건지 물어봤는데, 자, 이어서 하나 들어갑시다. 지금 그 성상납을 정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그 사법당국에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지만은 여러 정황상 본인은 이준석 당대표 본인은 부인을 하지만 여러 정황상 성상납이 있었다는 걸로 이렇게 몰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실제 이제 성상납이 있었는 것은 그러한 사법기관이 판단할 문제고요. 일단 이 젊은 당대표가 성상납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게 정말이라면 그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공과사가 명과암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유동 원장님 말씀대로 이건 수사기관이 이제 밝혀야 될 문제지만 만약에 진짜 성상납을 받았다 이러면은 좀 지지가 좀 힘들지 않을까. 저기 2030 세대도 이런 성상납이나 이런 성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두고 있고 잘못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지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의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도 뭐 거기에 같은 생각이 동조를 하는데 아직 결혼을 안고 총각이기 때문에 이 인간의 본능인 이 성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법은 금하고 있지만 어떤 식으로 해소를 해야 되니까 성매매 정도를 했다고 뭐 그것도 법상 용납이 안 돼. 실적법상 용납이 안 되지만 그건 이해할 수 있는데 상납을 받았다는 것은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젊은 정치의 표본을 보여주겠다는 이러한 쉽게 말하면 아이콘이잖아요. 젊은 정치인의 아이콘, 젊은 정치도의 아이콘인 이준석이가 성상납을 받았다는 것은 아주 퇴물 정치인들이나 아니면은 아주 우리 일반인이 보기에도 아주 죄질이 안 좋은 성상납을 받았다는 것은 어떠한 목적이 있으니까 상납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정말 용납할 수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근데 이 성상납 건에 대해서 우리 김현재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그게 이제 수사기관에서 확실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지지할 수 없죠. 왜냐면 그 사람이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법적으로 처벌을 받았다는 경력이 있으면 사실 그 자체가 당에 이미 피해를 주니까 그때는 잘라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근데 왜 굳이 지금 나오는 논쟁은 사실 성상납 이거의 그 유무의 문제보다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이 너무 이렇게 총선까지 끝나고 좀 너무 정치적인 의도로 공격을 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왜 굳이 지금이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성상납보다도 그 성상납권을 무마시키기 위한 행위에 대해서 그거 사실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사자들을 지금 징계를 한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뭐 제일 좋았던 거는 그 수사기관의 그 결과에 따라서 징계를 했으면 아마 가장 명분이 제일 섰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은 어쨌든 간에 정황상으로만 본다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는 아직 무죄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판결이 그렇죠. 나온 건 아니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자면은 사실 설득력이 그 확실한 그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 법적인 판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덜 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실 이준석 대표가 이게 확실하게 끊어버릴 때는 차라리 이게 뒤끝이 없게 끊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차라리 이게 막 결과가 딱 있으면 사람들은 이제 겉으로도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안희정 같은 경우도 그렇게 지지가 많았던 정치인이었지만은 실제로 그 성 관련된 범죄로 지금 저 감옥에 가 있고 그런 걸로 인해서 지지 기층이 완전히 무너졌지 않습니까? 바로 그 얘기인데요. 예.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를 바라봤던 또 지지했던 많은 젊은 청년들이 사실상 이준석 대표의 성공을 기대를 했는데 그것도 아주 재질이 안 좋은 이런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징계를 당한 이 사실을 놓고 상대적인 박탈감도 느끼고 허무함을 느꼈고 이제 청년 정치의 꿈은 사라졌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상 저는 성상납이든지 성상납을 무마시키기 위한 이러한 일들이라든지 이게 정말 용서할 수 없지만 더 큰 배신은 뭐냐면 이 이준석 대표 젊은 정치 지도자를 지지했던 이러한 많은 젊은이들에게 박탈감을 주고 실망감을 줬다는 게 그 부분은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용납이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유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둘 다 이준석의 이런 그 성공을 많이 지지했던 사람으로서 우리 이제 젊은 사람들도 정치판에 뛰어들 수 있겠다, 우리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사건에 의해서 이제 젊은 정치인은 안 되겠다 이런 의견들이 좀 공공연하게 좀 퍼지지 않았나,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준석 대표 당대표한테 좀 실망한 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그건 뭐 우리가 도덕적인 잣대로나 또는 실정법 잣대로나 용납할 수 없는 건데 일단 그 수사당국의 그 결과를 좀 지켜보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바꾸기 전에 앞으로도 이준석 대표의 이런 문제와 관련 없이 이 젊은 청년들이 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우리 정치를 쇄신하고 바꾸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시도돼야 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은 노장청이 하나의 벨트를 이루어 서로 협조를 하고 이해를 하고 그리고 서로 그 계승과 혁신이라는 말처럼 이어져야지 세대를 갖다 단절해서 노년층 편가르고 그다음에 장년층 편가르고 젊은층 편가르고 여성 남성 편가르고 노동자와 자본가 편가르고 자꾸 이렇게 편가르는 식으로 나가는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그 폐악을 갖다가 논하기가 좀 그런데 일단 그래도 지금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 얘기 좀 더 하고요. 네. 그동안 지난 5년 동안의 문재인 정부는 이 두 젊은이들은 어떻게 봤습니까? 일단 문재인 정부는 좀 다른 정신하고 좀 다른 정부를 좀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진짜로 솔직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죠. 전 대통령이 된 계기도 약간 이런 갈등을 부추겨서 된 거지 않겠습니까? 이런 뭐
좌파 우파를 많이 가른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그 생명을 계속 이어나간 게 갈등을 계속 만들어서 나간 거기 때문에 그럼 갈등을 만드는 데만 집중을 했지 실제 민생을 좀 돌보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그런 이제 쉽게 말하면 통합이나 화합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을 계속 편가르고 가지고 자기 정책 이익에 자기 정책 행보에 쉽게 말하면 도움이 되겠다 활용했다 수단으로 했다 악용했다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또 우리 저 김현재 학생은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재인 정부를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문재인 정부는 역대 최악입니다. 저는 외교 쪽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이전에 방송에서 그랬었지만 저는 우크라이나 지금 그 지원 활동을 되게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 이걸 보면서 지금 저도 이제 그 국제 정세에 대해서 다시 이제 지켜보고 있는 바에 따르면 특히 독일 같은 게 이제 유럽이 지금 그 러시아에 의존을 하고 있는 게 메르켈 정부 때 탈원전을 한다 그래가지고 노드스트림 그 파이프라인을 원래 1이 있었는데 2까지 하면서 70%에서 80%를 러시아에 의존을 하게 된 겁니다. 그거 자체가 적국에다가 어쨌든 유럽과 서방과 러시아는 항상 대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친서방적으로 간다 그러더라도 둘은 그 절대로 같은 편이 될 수 없었던 두 세력인데 그 적국에다가 에너지 목줄을 걸어놓으니까 지금 막상 전쟁에 나서 저쪽 러시아에서 가스를 끊겠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 맨날 환경 규제를 그렇게 떠들었던 유럽이 지금 화력 발전소를 다시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올해 전력 감당이 안 돼. 그거를 벤치마킹한 게 문재인 탈원전입니다. 그거를 그때 제가 그거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에 탈원전을 한다 그러면서 되게 어느 나라에서 탈원전을 하냐니까 독일을 콕 집어서 얘기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똑같이 했었던 게 그래서 뭐 북한이랑 협력을 해가지고 러시아에 파이프라인을 깔고 뭐 시베리아 철도를 열고 그런 헛소리인데 적국에다가 자기네 그 에너지 안보를 갖다가 맡긴다는 거는 그래서 메르켈은 지금 퇴임 후에 엄청난 비난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지난번 지난 한 20년을 독일 총리로 재직하면서 얻은 모든 명성이 올해 한 해 다 날아갔습니다. 모든 게 재평가가 됐고,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이건 나라의 그 국가 안보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이것밖에 답이 되지 않습니다. 뭐, 내적으로는 그런 모든 문제들을 당연히 모든 세대와 그 같은 성별은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판단하는 게. 그거를 콕 집어가지고 자기네 비난이 쏟아질 때마다 뭐 하나씩 툭 던져주고 싸움을 유발하는 겁니다. 하여간 편가르고 또 갈등을 유발하고 투쟁을 유발했다는 거죠. 하여간 이제 그 정도 해두시고요.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올 5월달에 출범한 정말 문재인 정부의 폭정을 갖다가 종식시킬 그리고 대한민국을 좀 바로 세우고 정상화시키려는 이제 의지를 가진 윤석열 정부가 등장했는데 좀 2달 좀 지났는데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 또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윤석열 정부가 좀 우리 청년 학생에 대한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어떠한 식으로 펼쳐야 될지 좀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가 생각했을 때 윤석열 정부는 잘하고 있습니다. 정권 초기에 있고 근데 아무래도 의석수가 좀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보다 작기 때문에 이런 그 법에 만드는 데서 좀 정책을 하는데 좀 힘들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우파 정당에서 너무 이렇게 서로 편가르게 하고 싸우지 말고 약간 좌파 정부처럼 하나의 의견이 있을 때는 똘똘 뭉쳐서 하는 것처럼 제발 좀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이준석 당대표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고 최대한 윤석열 정부를 좀 도와주면은 약간 문재인 정부가 그러니까 좀 망가뜨린 대한민국을 좀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취임을 했고 뭐 100% 만족은 안 되지만은 그래도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좀 집권 여당부터 시작해서 이런 정치 세력 간 갈등, 힘겨루기 좀 중단하고 윤석열 정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힘을 몰아주자. 이래야 나라가 잘 된다는 거죠. 정말 건전하고 정말 동감이 가는 생각입니다. 우리 김현재 학생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지금 원래 문재인 정부가 싫었기 때문에 윤석열 이제 대통령이 선출이 된 건데 그럼 가장 기본에만 집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일단 뭐 원전제 가동부터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다 엎어놨던 그 정책들을 복원하는 데 있어서 뭐 지금도 검수완박에서 여기서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가장 원했던 큰 그림만 이제 좀 뭐 그 세부적인 거에서는 당연히 계속 의견 차이가 있겠고 충돌이 있겠지만은 이제 가장 큰 그런 맥락에 있는 것들은 최대한 밀어줘야죠. 그리고 그 당 내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저는 정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그렇게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안 밖으로 그 메인의 그 가장 그 중요시되는 제가 지금 방송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입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같이 뒤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맥락들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자, 뭐 지지율이 지금 뭐 30%까지 떨어졌다 그렇게 하는 거는 가장 그 큰 공약들에 대한 이제 지켜지고 있는 거에 대한 의심의 여부니까 이제 그거를 해소시키게 되면은 사실 제자리에 돌아올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그 방송 시작한 지 거의 50분이 지금 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28살 먹은 이 젊은이들입니다. 물론 이 젊은이들은 나름대로 지금 여건에서는 성공적이죠. 왜? 이 김현재 학생은 국내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학부를 미국에 다녔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는 이제 연세대 국제학 대학원의 대학원생인데 제가 우리 유동열의 안보전선에 한 3번 정도 출연했죠. 예, 그렇습니다. 출연해서 말씀 나왔지만 아주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 또 미래에 대한 그런 자신감, 국가에 대한 생각도 올바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이 또래의 다른 분들 좀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을 못 가고 지금 산업전선에 뛰는 근로자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더 높은 위치에서 이미 정치권에 진출해서 활동하는 분도 계시고 하지만은 사실상 이러한 그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상당히 건전하다는 것은 금방 여러분이 보셨을 거예요. 보셨고 또 이 옆에 있는 우리 하정환 학생도 국내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미국의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대학 뉴욕에 있죠. 컬럼비아 대학에 명문 컬럼비아 대학에 지금 그 학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그냥 공학도인데 이 학생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젊은이 이 나이 또래에서는 성공한 인생이죠. 예. 자본주의 최대의 심장부이고 세계 최강의 미국 그것도 뉴욕의 그 아이비리그라고 불리는 이 명문 컬럼비아 대학까지 가서 지금 유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학생들이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 대한민국을 머릿속에 가슴속에 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2016년도에 저희 자유민주공에서 해외 자유민주 아카데미라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14년 15년에 가서 보니까 제가 안보 강연을 가는데 다 그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세요. 그래서 최소한도 유동열 강의를 들으려고 나온 LA라든지 워싱턴 DC라든지 시카고라든지 이런 어르신들은 조국에 돼 있고 좋은데 이 젊은 층들이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3, 40대는 왜 안 보여줘 했더니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 시간대에 와서 태평하게 강의 듣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 주력이 다 어르신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어르신들한테도 다시 조국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는 것도 좋고 이게 또 하면서 병행해서 이제 젊은 학생들 한인 2, 3세대라든지 또는 유학 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좀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방향을 틀어서 제가 이제 2016년에 간 게 아니냐면 바로 그 UCLA 우리 한인 학생들하고요. 그다음 UC 샌디에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그 명문이죠. UC 버클리 이 버클리에 갔습니다. 버클리 대학은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시내에서 다운타운에서 한 지하철로 한 1시간 넘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버클리에 가가지고 버클리 대학에 다니는 UC 버클리 대학에 다니는 한인 학생회장하고 연락이 돼가지고 그 학생을 통해서 이제 한인 학생 간부를 상대로 제가 세미나를 냈어요. 그때가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많은 한인 학생들이 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고 또 공지했지만 참여율이 적어가지고 제가 한인 학생의 간부들만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하고 제가 일방적으로 강의하면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제를 정해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에 이 경제 강국에 들어선
그 동력이 뭐냐?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한 10분 동안 간략하게 개관을 설명하면서 그 원인이 뭐냐고 학생들한테 일일이 물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세미나식으로 우리가 운영한 겁니다. 그랬더니 유동열이 혼자 떠들고 뭐 끝나고 박수 받고 나오는 게 아니라 유동열뿐만 아니라 앉아있는 학생들도 쉽게 말하면 플레이어가 돼가지고 거기에 참여해서 같이 공동으로 이 행사를 이끌다 보니까 참여율도 받고 그랬더니 이제 뭐 어떤 분은 대한민국 교육률이 높아서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의 그런 그 저희 근대화 산업화에 대한 의지가 높았다. 뭐 여러 의견들이 나와서 제가요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견을 집약해서 이제 한 1시간 한 40분 동안 진행이 됐는데 아주 반응이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 이제 그 학생들하고 식사를 같이 했어요. 끝나고 UC 버클리 그 후문 옆에 있는 식당을 하나 잡아놨더니 그 태국 식당을 잡아놨더라고요. 그때 달러로 한 25불에서 한 30불 정도 되는 그런 식사를 제가 시켜가지고 같이 먹었는데 그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 학생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저 분당에 사는 학생인데 자기는 중학교 때부터 이 미국에 유학을 왔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사실상 이 강의를 듣기 전까지는 조국이 뭔지 대한민국이 뭔지 관심 없고 오로지 공부해야겠다. 그래서 자기는 대다수 학생들이 많아요.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냐면 강의실하고 도서관하고 그리고 기숙사입니다. 이 세 꼭지점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UC 버클리에서 지금 3학년생이 3년 동안 있는데 샌프란시스코 시내 다운타운을 딱 한 번도 갔다 오는 거예요. 3년 동안에. 네? 우리 같이 여행 온 사람도 막 다니는데 그러니까 정말 한국 학생들이 정말 공부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강의실, 도서관, 기숙사를 오고 가면서 공부에만 매달렸는데 오늘 선생님 오셔가지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한 국가고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이구나 하는 생각도 가졌다라고 해가지고 이 학생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장문의 카톡을 보내서 그 카톡을 제가 당시에 그 주간조선에 소개를 했습니다. 이 학생의 카톡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제가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이 두 분 학생은 그 학생과는 달리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하루 그냥 대한민국을 잊지 않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 김현재 학생은 현재 우리 자유민주연구원의 비상근 연구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상근도 가끔 했지만은 지금 대학원생이니까. 그리고 이제 허정원 학생도 우리 자유민주연구원의 청년 학생 회원으로 좀 모셔가지고 이제 8월 말에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이제 콜롬비아에 가서 공부하러 돌아가는데 계속 우리가 SNS를 통해서 소통을 하면서 좀 많은 역할을 했으면 하고 제가 우리 허정원 학생이 저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기 전에 한 번 더 모셔가지고 오늘 너무 시간이 많이 거의 1시간 다 돼가기 때문에 다시 이 젊은이들의 얘기를 듣고 여러분도 많은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아들이 지금 30살인데 지금 대학원 다니고 있어요. 대학원 다니고 있는데 사실상 아들하고 대하는 것도 집에서 대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물어보는 말만 대답을 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어머니하고는 자기 엄마하고는 자꾸 대화를 많이 하는데 나한테는 물어본 말 또 꼭 필요할 때만 대화하지. 대화가 안 되는데 지금 여기 두 분 학생들 우리 아들보다 2살 어린데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공간이 중요하시고 여러분 손자나 여러분 누렁이 들으시는 자제분들하고 소통을 좀 하세요. 저는 이 꼰대라는 이미지를 벗으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하는데도 그냥 속된 말로 꼰대라는 그 기질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 문화적으로 그냥 관습대로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게 보여지는데 이 젊은이들이 제가 아까 서두에도 우리 김현재 학생이 얘기했는데 우리 허정 학생 말씀하고 지난 대선 때 지방선거 때요 지금 국민의힘에게 지지를 보내주는 세력이 50대, 60대, 70대 이상이고요. 그리고 20대예요, 20대. 20대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20대, 지금 3, 40대가 완전히 지금 왼쪽으로 흘렀다고 본다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책임질 앞으로 20년, 30년 대한민국을 끌고 나갈 이 젊은 사람들이 그래도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 두 분 학생한테도 다시 한번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이 두 분 학생은 인천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20년 동안 그 친한 친구랍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이, 여자 학생이 이제 미국에서 방학 때 오니까 저한테 좀 소개를 한 거예요. 이렇게 내 친구인데 이렇게 빤듯한 학생이 있으니까. 그래서 같이 식사하면서 차 한잔 마시고 얘기하다가 오늘 이런 기회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자, 유동열의 안보전선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 유튜브 방송을 지원이던 저희 여직원이 아주 잘 됐어요. 근데 강서구에 구형이 돼가지고 30대 초반의 나이에 구형이 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2년 넘게 도와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바쁘기도 했지만은 이 방송이 원활치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빨리 추가 인력을 좀 확보해서 유동열 안보전선이 여러분의 사랑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 마지막으로 두 분 좀 인사 말씀 한번 하시죠. 네. 많은 걱정과 이제 불안이 있으신 건 이해합니다. 이제 저희가 뭐 경험이 이제 이전 기성세대들보다 많지 않은 건 사실이고,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아직 그런 위치까지 가기에는 아직 나이가 젊고, 하지만은 이제 그거를 이제 상승할 만한 패기와 열정, 이제 그런 것이 아마 제일 지금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좀 어떻게 100% 마음에 들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좀 그 최선을 다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격려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젊은 세대들과 그다음에 이전 중장년층 노년층이 생각하는 종착점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 근데 젊은 세대들이 그 가는 방향이 가정이 좀 이상할지라도 어느 정도 그냥 젊은 세대들의 패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그 두 분 학생이 키도 큽니다.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보시다시피.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짊어질 학생들이고, 이분들이 그 생각에 우리 소위 그 어르신들, 저를 포함한 이런 분들이 이 젊은이들을 믿어도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젊은이들이 철도 없고 뭐 그러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해보면 대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망이 밝다. 여론조사 때 과거에는 전쟁이 나면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난 도망가겠다, 해외 가겠다 그랬는데,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부터 전쟁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20대에 86%가 참전하겠다,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천안함 폭침 사건 때. 이거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 전까지는 전쟁 나면 난 전쟁 관심 없다, 나는 해외로 도피하겠다, 뭐 전쟁 나가서 죽을 일 없다고 했는 이 세대들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자벌을 직접 목격하고, 우리가 안 지키면 어떻게 누가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까? 그래가 20대가 86%가 나라 지키겠다, 전쟁에 나가 싸우겠다는 이런 여론조사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30대 40대는 해외에 나갔다, 난 개 죽음 당하기 싫다, 가족과 함께 외국에 나가겠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걸 보고 정말 한심했지만은, 이제 떠오르는 20대가 이러한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전한 대한민국, 앞으로 더 강한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오늘 사실상 그 유동열 안보전선에 인트로도 없고, 사전에 또 자막도 저희가 생방송이지만 자막도 올리고 관련 사진도 올리고 그랬습니다. 우리 김수록 연구원이 잘 해주었는데, 오늘 그런 질적 지원이 부족한 관계로 인트로라든지 자막이라든지 관련 자료가 못 올라갔지만은, 이제 저도 저 개인 방송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기술적으로 익혀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